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일 관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 존립에 위기가 생긴다. 즉 자위권, 다시 말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만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통일을 이뤄야 되는데 이를 일본이 막겠다는 취지인 거죠.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재임 중에 이런 센 발언을 한 일본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섬뜩한 발언하면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네, 저 발언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말 그대로 파상공세입니다. 일본 여행이나 유학 자제 권고부터 영화 상영 연기 같은 문화 제재도 했고요. 좀 전에 이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항공모함 푸제남 훈련이나 서해 실탄 사격 훈련 같은 군사 압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금지 조치, 즉 실질적인 제재까지 한 겁니다. 다음 보복 조치로는 중국의 자원 무기로 불리는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도 예상되는데요. 이 조치들 대부분 13년 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게 취했던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대응 카드도 많고 매뉴얼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반격 안 합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중국처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일본 수입 의존 품목수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품목이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G7 평균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죠. 자, 관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와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안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이 70, 90 이런 수준인데요. 이 수출을 막으면 중국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치, 2019년 아베 전 총리가 우리한테 했던 수출 규제 항목이죠. 당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까지 피해를 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반격 카드를 썼다가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국가가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풀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 일본 현지 소식통들은 현재 다카이치 총리한테 중국 외교 파이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은 과거에 중국통으로 불렸던 니카이 전 간사장이나 공명당이 있었는데 니카이 전 간사장은 이 정계를 은퇴를 했고 공명당은 다카이치 내각과 연립 여당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대로 중국이 승리하는 겁니까? 자, 이게 문제인데요. 일본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흘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다카이치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어떻게든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죠. 그렇다고 사과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면 중국은 즉각 다카이치 퇴진을 주장하며 더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총리 지지율이 고공행진이지만 여행 자제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일본 현지에서는 출범하자마자 문제를 일으킨 다카이치 내각이 오래 집권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중일 정상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만났어요. 자, 오늘 일본에서 G20 관련된 보도된 내용 상당수가 다카이치 총리가 첫날부터 18명의 정상들을 만나 광폭 행보를 보였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나 유럽 정상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끝나고는 스타머 영국 총리와 1대1 회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적인 기회만 최소 2번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정상회담 장소였는데요. 회의 전 리창 총리가 정상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 장소에 늦게 들어와서 못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때는 교류의 시간도 있었는데 양측은 가벼운 인사나 약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만난 건가요? 안 만난 건가요? 자,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일 회담 일정을 애초에 조정하지 않았고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
다카이치 총리 일정이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내내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고요. 외무성 국장을 중국에 보낸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국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표부는 일본이 대만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라면서 중국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흘 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표현보다 한층 강경해졌죠. 로이터 통신도 중국이 가장 강력한 말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며 사실상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조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견제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G20 멤버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표현들 10년 전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일본의 대외 전략 개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 생각납니다. 이 개념 자체가 대만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언급한 거죠.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총리 SNS 글이 화제입니다. G20 출장 짐을 싸는데 옷 고르는데 가장 힘들었다면서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느라 힘들었다.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는 옷을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언 의미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 했냐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한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이 중일 갈등이 무력 시위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중국이 특히나 부쩍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도 서해 동부 산둥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중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서해 동서남북 방향에서 최소 5차례 이상 일본 보란 듯이 군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보란 듯 훈련을 했다면 뭔가 일본이 무서워할 무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꼽은 미사일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둥펑 17이라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거리 1800에서 2500km를 비행하는데 활공 단계에서 마하 5에서 10 엄청 빠르죠. 그런 속도로 비행해서 일본 요격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한다는 평가까지 나오니까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전체가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항공모함 타격용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 17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잉지 19, 잉지 시리즈도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이 역시 궤도가 불규칙해서 요격이 어렵다 보니 항모 킬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전투기를 싣고 바로 공격이 가능한 야오낭항 그리고 산둥함, 푸제남 등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항공모함에 미사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일본도 좀 대격할 만한 뭐가 있어요? 자, 근데 일본은 아시는 대로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전수방위 원칙,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원년이 2022년인데요. 이후에 자국산 장사정 극초음속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능력을 갖춰나가는 중입니다. 일본은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리는 이거는 처음 시작은 사거리가 2,200km였는데 5배 긴 1,000km로 늘려서 개량 중이라는 것이 조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미르 신문은 이를 통해서 중국 본토 군사기지나 레이더, 항공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이나 가가함에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도 실전 배치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무력 시위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네.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못하는 나라인데 네. 중국하고 대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본의 최남단이자 대만과 가장 가까운 오키나와 섬들에 이런 것들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방문한 요나구니 섬은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만에서 약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최전방 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육상자위대
감시 병력 약 160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향후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요격 부대나 전자전 부대 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시가키 섬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 12식 지대함 미사일 부대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번 중일 갈등이 오히려 일본한테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베 전 총리의 꿈이 다카이치 총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어쨌건 중일 간에 막 이렇게 갈등이 깊어져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대만 유사시의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일 텐데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중일 갈등이 길어지면 양측에서 이른바 한국 끌어들이기가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에서요. 다카이치 총리 비난에 노재현 주중 한국 대사를 언급하는 일도 나타났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랑 리창 총리를 다 만나는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과 살펴봤습니다.